그날 밤 그 빨간 원피스를 입고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심장이 뛰고 입술이 마릅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후회는 아닙니다. 다만 그날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복도를 걸어가던 발걸음 초인종을 누르던 떨리는 손끝 문이 열렸을 때 마주친 그 눈빛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저는 지금 57살입니다. 이름은 이현숙이고 인천 부평의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제 삶의 일부였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를요. 저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집안일을 거들며 20살까지 살았는데 그 시절엔 여자아이에게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는 분위기였죠. 부모님은 딸이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하셨고 이살이 되던 해 중매로 첫 남편을 만났어요. 상대는 같은 면에 사는 27살 남자였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으며 집안도 나쁘지 않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석 달 만에 한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술과 노름에 빠져 있었고 그 사실을 양가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날 그는 제게 반말을 하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주먹을 맞았어요. 뺨을 맞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며 제가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친정에 말하면 못난 것이 시집살이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어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피해 다니고 노름빛을 갚느라 친정에서 몰래 돈을 빌려오기도 했죠. 그러는 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시댁에서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제게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고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방으로 피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몇 번이고 내리쳤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는 친정방이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제 얼굴을 닦아주고 아버지는 밖에서 누군가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목숨을 잃으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25전은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이혼은 평생의 낙인이었고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부모님은 다시 중매를 주선하셨어요. 상대는 36살의 호라이였고 8살 난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공장 노동자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죠. 이름은 강철민. 말수가 적고 투박했지만 눈빛만큼은 착해 보였어요. 처음 맞선을 보던 날 그는 솔직하게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며 전처는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제대로 살림을 못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결심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26살 저는 다시 한번 시집을 갔고 이번에는 어린아들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철민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나가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 뒷바라지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생활은 고단했지만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술을 마셔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아이에게 다정했으며 저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그렇게 2년, 3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또다시 수군거렸고 남편은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검사를 받은 건 저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자궁에 문제가 있고 난소, 기능도 약해서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만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그 비밀을 가슴속 깊 묻어두었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부사들 테일을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병원에 가고 밤 늦게까지 옆에서 재우며 살았습니다. 테이도 점점 저를 엄마라고 불렀. 저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그렇게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테이는 성인이 되었고 남편은 쉰을 넘기며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술과 담배를 끊었지만 이미 몸은 상한 뒤였고 병원에서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은 3년 동안 이어졌고 저는 그 옆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어요. 남편은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행복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47살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태인는 이미 독립해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주말에 가끔 들르는 게 전부였죠.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이 물처럼 밀려와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희였어요. 태희는 제가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잠이 안 와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태희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태희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고 태희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희는 집에서 자고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자주 들렀고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 밤늦게라도 찾아와 곁을 지켜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웠어요. 의부사들이지만 진짜 아들보다 더 효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희가 제 손을 잡을 때, 어깨를 감싸 안을 때, 저는 모성애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건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 여자로서의 감정이었고, 저는 그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태희도 느끼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밤 태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희는 제 얼굴을 돌려 자기 쪽으로 향하게 했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희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태희도 제정신을 차린 듯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정신이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한참을 떨었어요.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몸 어딘가는 아직도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제가 태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태희가 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태희는 일찍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며칠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태희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흔들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요. 그 후로 저는 태희와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지 않았고 손을 잡는 일도 피했으며 밤늦 찾아오면 일부러 일찍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태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오지 않았고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애써 선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떨림이 남아 있었고 그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희가 조심스럽게 결혼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한간갱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태희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축하한다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대답했어요. 태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희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미안할 거 없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태희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태희가 결혼을 한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우리가 선을 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태희의 결혼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결혼식 날 저는 떳떳한 얼굴로 신부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태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자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비록 한순간 흔들렸지만 결국 우리는 선을 지켰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들르는 태희에게 바쁜 척 괜찮은 척 했고 명절에도 일부러 먼저 자리를 떴어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태희와 저 사이의 어색함이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태희 부부가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인천 부평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태희는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여기가 조용하고 좋으며 제 나이에는 이런 게 맞다고 대답했어요. 태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태희와의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비록 금지된 감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아직도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서 텅 빈 방에서 저는 또다시 외로움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계산대일을 했고 주말에는 경로당, 봉사활동도 나갔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니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만난 언니들을 통해 저는 또래 남자들과의 만남도 몇 번 가졌어요. 50 중반에서 60 초반의 남자들 대부분 호합이거나 이혼남이었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모텔에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만남들은 공허했습니다. 몸은 섞였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허전함만 느껴졌어요. 설렘도 없었고 위로도 되지 않았으며 그저 외로움을 잊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에 이사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무심코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봤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 자신이 옆집에 이사온 박준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이현숙이라고 대답했어요. 준혁 씨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미소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그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일부러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이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김치를 담가서 작은 통에 덜어 준혁 시집문 앞에 놓아뒀습니다. 쪽지도 하나 붙였죠. 혼자 사시니 반찬이 없을 것 같아서 만든 것이니 맛있게 드시라고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김치 정말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혼자 사는데 뭐 이런 것쯤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가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준혁 씨의 집으로 갔어요. 그의 집은 단출했습니다. 간단한 가구와 책들,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저는 혼자 사는데 집이 정갈하다고 말했고, 준혁 씨는 자신이 원래 깔끔한 편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는 회사원이었고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향은 부산이고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시지만 자주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냐고 묻자 준혁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외롭다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준혁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저도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대답했어요. 준혁 씨는 힘드셨겠다고 했고 저는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밤은 외로웠고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준혁 씨는 가끔 과일이나 빵을 사다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웃음도 늘어났고 거울을 보는 횟수도 많아졌어요.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새로 샀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준혁 씨가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클로젯 깊숙이에는 몇 년 전에 샀다가 한 번도 입지 못한 빨간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한 번 입어보려고 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해뒀던 옷이었죠. 그날따라 그 원피스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쯤은 입어봐도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옷차림도 보수적으로 변해갔고 여자로서의 매력 같은 건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준혁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허리 라인도 아직 괜찮았고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간 치마 길이가 묘하게 설레게 만들었어요. 그냥 오늘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부침개를 붙이고 소주 한 병을 챙겨 준혁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그 빨간 원피스를 입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옷이 의미인지를요. 초인종을 누르자 준혁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의 눈이 제 모습에 머물렀고 저는 그 시선을 느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심심한데 같이 한잔하자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고 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혁 씨는 자꾸 시선을 돌렸고 저는 일부러 다리를 꼬며 앉았어요. 원피스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고 저는 그걸 내리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오늘 뭔가 다르다고 예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혁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걸요. 준혁 씨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현숙 씨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오랫동안 있던 온기를 느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함께 있었습니다. 저의 체면도 나이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힘들기도 했습니다. 준혁 씨는 젊고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남자였고 저는 쉰을 훌쩍 넘긴 여자였으니까요. 그의 열정을 따라가기에 제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준혁 씨가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묵직하게 무거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일까 현실일까 그리고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리고 저는 그걸 원했어요. 준혁 씨도 눈을 떴고 우리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 씨가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그저 이웃 사이였지만 집안에서는 서로를 갈구하는 연인이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틈만 나면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준혁 씨는 제게 다시 젊음을 느끼게 해줬고 저는 준혁 씨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줬어요. 우리는 밥을 해 먹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멀리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들과 어머니처럼 보였겠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준혁 씨는 아직도 언젠가는 자기 나이에 맞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죠. 그때가 되면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하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 씨가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준혁 씨는 제 손을 꼭 쥐며 자신도 그렇다고 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날 밤도 조용히 사랑을 나눴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준혁 씨와 만나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만 갔어요.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과 처지는 피부가 보였고 준혁 씨의 젊은 몸과 비교되는 제 모습에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준혁 씨는 제가 아름답다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관계도 끝이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회사에서 소개팅을 주선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좋은 사람 만나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준혁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준혁 씨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미안할 거 없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었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준혁 씨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준혁 씨는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57살, 다시 혼자 이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혁 씨와의 추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고 가끔은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특히 그날 그 빨간 원피스를 입고 그의 집문을 두드렸던 순간이요.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낀 순간이었고 저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했으니까요. 이제 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몸은 더 늙어갈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한 외로움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또다시 사랑할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두 번의 결혼과 상실 금지된 위로, 그리고 마지막 사랑에 대한 고백 부끄럽지만 진실한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부부 생활이었습니다.